1984년 미국, 정체를 숨긴 채 인간들 사이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 히어로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평화로웠던 탓일까요? 부와 예술, 힘과 자긍심까지 넘쳐 흘러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인간들 사이에 탐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이애나가 일하는 박물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황색 수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이 수정은 소원을 들어주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마법의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정체를 알아본 욕심 많은 사업가 맥스 로드가 이 돌을 차지하면서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맥스 로드는 세상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며 세상을 손에 넣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 다이애나의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70년 전 죽었던 그녀의 사랑 스티브가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다이애나는 스티브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그 대가로 원더우먼의 힘을 점점 잃어갑니다. 세상은 혼란해지고 맥스 로드를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원더우먼뿐입니다. 이제 다이애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과 인류의 평화 사이에서 말이죠. 이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영화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더우먼 1984, 당신이 몰랐던 5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원더우먼 1984엔 2명의 악역이 등장합니다. 맥스 로드와 바바라 미네르바죠. 맥스 로드는 당시 미국 사회를 상징하는 악역입니다. 1980년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로 발돋움했던 시기, 미국이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인데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야 하며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의 가치를 나누는 당시의 시대상을 잘 나타냈습니다. 저는 이 맥스 로드를 보면서 자꾸 미 대통령 트럼프가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외모나 제스처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패티 젠킨스 감독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스 로드 캐릭터에 영향을 준 인물 중 하나라고 답변을 했는데 아마 영향을 가장 크게 준 것 같습니다. 맥스 로드를 연기한 페드로 파스칼은 미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배우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에서 마약 단속국 요원 페냐 역을 맡았으며 왕자의 게임 시즌4에서 명품 조연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인공 원더우먼보다 먼저 올가미를 썼던 선배이기도 합니다. 바바라 미네르바, 일명 치타는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빌런입니다. 사실 바바라는 굉장히 능력 있는 인물이지만 항상 불안해하고 자기 비하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아름답고 세련되며 자신감이 넘치는 다이애나를 동경하다가 그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황수정의 힘을 빌어 빌런이 되고 맙니다. 이 변화는 다소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자신감 넘치며 매력 있는 캐릭터로 변하는 듯 하다가 종국에는 영민하고 잔인한 치타가 되어버리죠. 이 과정에서 바바라의 눈 화장이 점점 짙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이섀도우가 조금씩 내려오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눈 주위가 온통 시커멓게 변하더라고요. 영화 초반 바바라가 다이애나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다이애나의 레오폴드 하이힐을 인상 깊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치타로 흑화할 바바라에 대한 복선이었던 셈이네요. 바바라 미네르바를 연기한 크리스틴 위그는 미국에서 코미디언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SNL에서 무려 7년간 활약한 베테랑 연기자입니다. 드래곤 길들이기나 슈퍼배드 같은 애니메이션의 목소리 출연에서 마더 같은 예술성이 뛰어난 영화까지, 그리고 이번 원더우먼 1984의 메인 빌런 연기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정말 연기의 스펙트럼이 뛰어난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영화 내내 조금씩 흑화하는 그녀의 연기를 관전 포인트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작비 2천억 원의 블록버스터 영화답게 세계적인 로케이션을 자랑합니다.
영화 시작과 동시에 보여줬던 아마존 경기 장면과 맥스 로드를 쫓아 카이로에서 카 체이싱을 벌였던 장면은 사실 모두 스페인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특히 테네리페 섬은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백악관 집무실과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내부는 당연하게도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재현한 곳입니다. 이런 글로벌한 로케이션답게 촬영팀만 20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원더우먼은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여성 히어로입니다. 이런 캐릭터의 강한 상징성 때문에 영화로 제작될 때마다 캐스팅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전작 원더우먼 1편에 겔 가돛이 캐스팅되었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의 상징 같은 캐릭터의 이스라엘 여성이 웬 말이냐. 너무 마른 몸매는 원작과 너무 다르다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겔 가돛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을 것. 이 역할을 위해 운동을 하고 살은 찌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쿵푸, 킥복싱 같은 운동을 하며 살을 8kg나 찌우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나왔을 때 역대급 찰떡 캐스팅이라는 평과 함께 수많은 우려를 종식시켰습니다.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한 겔 가돛은 2년간의 군 생활을 마친 군필자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슈퍼맘, 리얼 여전사였네요. 전편에서 스티브는 다이애나와 사랑에 빠졌던 인물로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이후를 그린 원더우먼 1984에서도 여전히 스티브를 그리워하는 다이애나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죽었던 스티브가 갑자기 다이애나 앞에 나타나면서 영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이애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스티브가 살아난 겁니다. 그 대가로 원더우먼으로서의 힘을 조금씩 잃게 됩니다. 다이애나와 스티브의 이별, 그리고 원더우먼의 각성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은 여타의 히어로 영화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보통 히어로 영화는 이런 주인공의 각성 장면에서 가슴 뛰는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데 다이애나가 해야 했던 선택과 아픔이 동시에 느껴지면서 영웅으로서의 숭고함을 굉장히 잘 연출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별 장면에서 스티브가 서서히 사라지는 등의 굉장히 뻔한 신파적 연출 없이 의도적으로 스티브를 보여주지 않은 것도 신선하면서 아주 적절한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이애나의 옛사랑이자 원더우먼을 각성시키는 스티브 트레버는 영화 스타트렉 시리즈에서 주인공 제커크 역할을 맡았던 배우 크리스 파인이 맡아주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쿠키 영상으로 린다 카터가 등장합니다. 린다 카터는 원조 원더우먼으로 70년대 미국 ABC TV에서 방영한 원더우먼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이 드라마를 보고 자란 세대의 관객들은 원더우먼 하면 린다 카터를 떠올리는데 이런 그녀가 카메오로 출연을 하고 겔 가돛과 함께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한 걸 보면 원조 원더우먼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작품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다양한 인물들이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그리는지, 서로의 욕망은 어떻게 대하는지 바라보는 것은 분명 흥미로웠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의 성취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사를 선과 악으로 구분지을 수 없듯 맥스 로드와 바바라를 그냥 악이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겔 가돛은 진짜 원더우먼 그 자체가 되어버린 듯 매력적입니다. 유쾌하면서도 무게 있고 전사 같으면서도 소녀 같습니다. 그녀의 존재도 이 영화의 큰 재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영화의 뒷심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끝이야?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마지막 전투는 흐지부지 끝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주인공이 고민했는지, 왜 맥스 로드와 바바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영화 내내 빌드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것으로 원더우먼 1984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